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인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어제 장중에 현대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 1조 하기로 했죠. 1조가량의 매입 소식에 이어서 이제 SK하이닉스 역시나 주주 네. 환원 배당을 좀 늘리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과연 국내 증시 상승의 마중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네. 기대되는데요. 날이 급격히 추워지고 온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따뜻한 훈풍이 그렇죠.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배당을 이렇게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배당을 할 만한 재무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밸류업 정책을 정말 효과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더 이렇게 높여 나가려면 그리고 기업들이 이익을 계속해서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내면서 성장을 하겠지만 어떤 기업들은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결국 이제 도태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에 어떠서 생존이 힘든 이런 기업들을 좀 걸러주는 이런 소위 말하는 필터링 장치 이게 좀 우리 또 시장에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냥 지수 안에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에너지만 갉아먹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퇴출 작업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에 정말 밸류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정책 당국자분들께서 좀 유념하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한 주도 많이 지나서 네.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켓나우 일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마켓나우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닝 체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사진에 있는 인물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아주 강경파죠. 특히 이제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라든가 후티 반군이라든가 즉 뭐 이란 뭐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말하는 이제 친 이란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워낙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작년이었죠.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기습을 당하면서 이때 사실상 시작이 됐었던 이 중동의 이 지정학적 위기 이게 이제 한 13개월, 1년여 만에 이제 해소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60일간의 휴전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휴전안이 이제 미국에서 제안을 한 건데 60일간 휴전하면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는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30km 떨어진 곳까지 레바논 북쪽까지 물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은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반 이란계죠. 여기엔 이란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헤즈볼라도 있고 하마스도 있고 후티 반군도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세 정파가 이란에 대신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좀 이런 그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헤즈볼라가 휴전을 했고 그다음에 하마스도 보시는 것처럼 휴전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두 개의 정파가 이스라엘과 이제 이 전쟁을 멈추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후티 반군만 남은 건데 후티 반군은 또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 부분 걷어진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 때문인지 유가가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역시 방산주들이 최근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제 일부 해소되는 분위기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헤드라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이 열어서 금리 올해 마지막 또 금통입니다. 금리 결정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뭐 특히 채권 시장 쪽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높게 보고 있는 이유도 역시 환율 문제가 되겠죠. 지금 밑에 어제 제가 밤에 캡처를 한 차트 나옵니다만 이 환율 차트가 나옵니다만 1,394원, 1,400원, 1,410원 찍고 그 이후에 1,385원까지 떨어졌던 지금 그 사이에서 한 1,400원을 중심으로 밴드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이제 김한진 박사 말씀대로 이제 한 10% 정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환율이 올라갈 것, 즉 달러가 그만큼 강세를 보일 거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정도 선, 그러니까 1,380원대 중반에서 1,410원대 중반, 대략 요 선에서 환율이 그냥 꾸준히 움직여만 준다면 1,400원대라고 해도 일종의 뉴 노멀처럼 우리가 뭐 이제 우리 환율은 그 정도야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위로 너무
튈 경우에는 정말 이제 우리 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리를 이제 사실 내려서 뭐 내수를 부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환율 문제만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창용 총재도 현재 한국은행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모닝 체크 부분은 이 철강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철강, 이 석유화학 이쪽은 중국이 이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이제 큰 피해를 볼 업종으로 이미 예고가 돼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9월 말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나서 잠깐 반등을 하고 있을 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 증권가에서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 역발상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와서 오늘 일단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뭐 한 번에는 부과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관세를 이제 단계적으로 부과를 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산 철강의 어떤 미국 수입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 미국과 관련된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계속해서 좀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철강 수요가 분명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누가 대체할 것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철강 업계의 이 어떤 그런 생산성이라든가 경쟁력, 가격 경쟁력은 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빈자리를 우리 철강 업체들이 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근거가 그거고 두 번째는 여기 PBR이 좀 나옵니다만 포스코가 0.41배, 현대제철이 0.15배밖에 안 된다라는 거. 뭐 청산가치의 말도 안 되게 좀 낮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세계 철강협회가 내년도 글로벌 철강 수요가 회복세로 돌아갈 것에 이런 전망이 나온 것도 철강 이 주들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시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물론 이걸 100% 믿고 이제 그러면 이제 철강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을 볼 때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나오고 있는 그 기사들에 너무 그걸 100% 그렇겠네라고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다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역발상적이니까 반대쪽의 생각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 차원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생각이 좀 듭니다.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휴장을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떠했는지 같이 점검해보고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시그널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동안 돈방 상승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3%, 나스닥이 0.6%로 그 안에서는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빅테크 관련주들도 1% 내외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 추수감사절 휴일을 하루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해당 부분을 소화하며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크게 세 가지 정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인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시장이 예상했던 것에 부합하는 수치는 나왔습니다만 전월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인플레이션이 소폭 올라간 부분은 경제 측면에서 또 부담으로 작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는 2.3%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근원 쪽을 확인해 보시면 전월비는 0.3%,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2.8%로 개인 소비 지출 PC보다도 소폭의 더 오른 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전날 FOMC 의사록에서도 이미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 진행 필요하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코멘트가 나왔던 만큼 현재 수준의 물가가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잠정치 같은 경우는 2.8%로 확인이 됐고 확정치까지 최종적으로 수치 변동이 있는 것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날짜에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발표가 됐습니다.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하루 먼저 보고서 발표가 됐는데요. 신규 같은 경우는 21만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2,000건 감소,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요. 다만 2주 연속으로 신규 수납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하고 있는 계속 건수 같은 경우는 190만 건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직전주 대비 9천 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용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허리케인의 여파가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용 동향과 관련된 부분들은 매주 데이터를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이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꽤 충격을 많이 받아갔었죠. 올라가는 종목들도 대거 있었지만 하락폭이 더 커지는 섹터단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산업군을 놓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의 3대장 여전히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에는 트럼프의 발언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어제 반도체, 어제 같이 점검을 해본 것처럼 미국 정부 효율부에서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있었는데 이 날장에서도 결론적으로 국내 반도체주들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종적인 보조금 타결 소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벌써 재검토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그럼에도 내년에 메모리 시장의 성장률이 20%대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오히려 이 시장의 성장률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 있는 것은 맞지만 체질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일단 어제 내년도에 정기 사장단 인사 발표가 나긴 했습니다만 간밤 엔비디아가 또 추가 하락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으로 힘을 받아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5거래일 연속으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10% 정도의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간밤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상당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반도체 하드웨어 쪽을 놓고 상당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반도체법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 안에서의 턴어라운드는 가능할지 오늘 시장 분위기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들도 어제장에서 변동성이 나왔죠. 이미 미 증시와 유럽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점검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부분은 오늘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비만 치료제 유행이 지속되거나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기대감이 남아있고요. 증권가에서도 내년에 유력한 주도도 여전히 제약바이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안의 3대장 각자만의 모멘텀을 가지고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휴장을 하루 앞두고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비엠이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부터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해 왔는데요. 다만 당시 이동채 전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고조 등으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과연 내년 2월에는 이전 상장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오늘 이슈 레이더는 주제를 하나로 정해서요.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에코프로비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과거의 사례는 좀 어땠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 파트너님, 이게 이제
상장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코스닥에 있던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자금 유치죠. 자금 유치. 네. 그러니까 주가가 더 그렇게 해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뭐 이제 자금을 유치해서 이제 새로운 투자 자금을 또 확보하는 목적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주가의 상승 목적이 아니라 이제 회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유상증자나 아니면 이제 전환사채나 이제 이런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이 조금 더 코스닥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외형 확장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지수랑 같이 좀 움직이면서 시장의 상승력이 나오면은 주가 또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로 좀 이전 상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에코프로비엠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거예요. 예, 딱. 예. 근데 실질적인 것은 자금 유치입니다. 자금 유치. 예. 기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금이 많아야 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네. 적자가 나더라도 힘든 시기에 또 자금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주가의 상승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잘 이제 심사가 완료가 된다면 뭐 45 영업일 이내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내년 이제 1월이나 아니면 이제 2월 정도에 이제 이전 상장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예, 있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곽 파트너님. 근데 네. 이게 이제 지금 박 파트너님 말씀은 결국은 자금 유치가 되는 거다. 네. 그런데 회사 측의 입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동성이 더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해서 주주 가치도 제고하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것들을 노리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네네.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호재야? 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곽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단순하게 코스피 이전 상장했을 때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 유동성적인 그러니까요. 부분들을 지금 사실 얘기했던. 이제 기대를 하고서 이전 상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 정책을 확대했을 때 얻는 이점이 더 많습니다. 자사주를 오히려. 매입 소각하거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해서 주주들에게 그 딱히. 직접적인 득이 돼서 돌아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예. 내지는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고민을 해서 들어가는 투자자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전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그런 예. 이제 기업들을 돌아보면요. 네. 보통 이제 연간 뭐 많이 이전 상장을 할 때는 한 3군데 정도씩 이전 상장을 했거든요. 예. 특히 올 연초에는요. 포스코 DX, LNF,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 세 곳이 올 상반기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어땠어요? 어땠냐면요. 일단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만약에 이전을 했다 했으면은 그게 호재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작년에 좀 많이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인지 지금 전기차도 캐즘,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한 60% 이상 주가가 어이구야. 빠지기도 했었고요. 예. LNF와 파라다이스도 이전 상장한 다음에 거의 각각 30%씩 더 빠졌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러네요. 이전 상장해서 수급에 대한 부분만 단순하게 기대할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부분, 업황에 대한 부분도 다각적으로 보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는 게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통은 이런 이제 이전 상장 기대감에 이제 비례해서 상장 직후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소문에서 뉴스에 팔라 이 얘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이런 펀더멘털 요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곽 파트너님 펀더멘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예 에코프로 사실은 3분기까지 실적 나온 거를 보면 좋지 않은 건 뭐 이거는 뭐 사실이고 네. 뭐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뭐 캐지민이 뭐니 이런 전반적인 2차전지 업계, 배터리 업계 업황이 싹히 좋지 않고 거기다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서 그것도 좀 있고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사실은 에코프로 아예 뭐 그룹 전체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펀더멘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4분기까지는 현재 이 적자 구조가 그러니까. 좀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제 증권가의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북미 시장의 성장성도 여전히 좀 불확실성하고요. 일단은 뭐 생산 캐파는 많이 늘려놨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확실히 늘어난 상황이어서 네네. 이 적자 기조가 이제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그 중에 재고 평가 손실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환경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뭐 이제 가동의 어떤 그런 증가나 또는 이제 증설 시점을 좀 연기하는 현재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해외 쪽에 뭐 인도네시아의 통합 양극재 법인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헝가리 이렇게 조금 이제 해외에 한 3군데 정도 지금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한동안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증설과 아니면 이제 법인 설립, 공장 새롭게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하고 설립하는 이런 거,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한 2026년까지는 다소 조금 부진한 그런 좀 측면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금 또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예,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반등할 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도 결국은 에코프로 그룹이 중심이 돼서 이제 2차 전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 3사 외에 이제 에코프로 이 생태계에 있는 이 2차 전지 생태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 이 소재 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전망, 그다음에 투자 전략 이거를 짜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곽 파트너님 보시기에는 2차 전지 쪽 네. 내년을 이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일단 좀 여전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전방 산업 이제 전기차들도 부진하기도 했었고 수요가 원체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네. 캐즘 현상을 빚기도 했었죠. 거기에다가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이제 굵직한 대기업들 네. 역시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기도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인의 전기차 이제 세액 공제 폐지 가능성까지 지금 이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뭐가 자꾸 떨어져요. 네, 부각이 네. 지금 되고 있는 네. 중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 트럼프 미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서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주가들을 살펴봤을 때 거의 이제 2022년도 바이든 행정부가 공표했었던 IRA 법안 그 네. 발표 직전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다 되돌림이 나와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확정적인 정체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그 업종 섹터 내에는 계속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소비자의 전기차 보조금 이 $7,500 폐지를 추진한다라는 그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국내 배터리 3사 역시도 그때 많이 시총 떨어졌죠. 자체가 예. 시총 자체가 거의 14조 가까이 증발이 됐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계속해서 이런 악재에 민감하게 이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까지 이 축소 여부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치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까지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중국 배터리에 대한 우리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 자체가 상실이 되게 될 가능성도 네. 높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최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런 이야기했었죠.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 공제 없애도 우리는 줄 것이다 네. 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액 공제 공제 정책을 폐기를 하더라도 이 주정부 차원에서 환급금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거를 주지사 단독 결정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회의 동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만약에 주의회 동의를 네.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 차원에서 이처럼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해 나가는 그런 주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율주행차의 기반이 되는 차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그 정부 효율부 또 수장으로 있는 만큼 네. 계속해서 그런
이런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여론 쪽에 네. 언급이 될 때마다 또 종목들이 들썩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을 어차피 결국에는 규제 완화라든지 확대를 해나가야 되기 그럴 수밖에 때문에 없죠. 그게 네. 결국에는 또 전기차 네. 쪽까지 연계가 돼서 결국에는 이걸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의 필요성 때문에 자율주행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가게 되면서 그 사실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그런 네.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좀 다각적으로 보면서 정책안이 좀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긴 한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만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아무것도 좀 트럼프 2기 정부가 좀 취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소위 말하는 말인 거고 확정이 돼야 사실은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요. 일단 현재 상황은 좀 그렇다라고 좀 곽 파트너 보고 계시는 거. 박 파트너님은 어떤 게 좀 제일 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머릿속에 꽉 잡혀 계세요? 저는 장비 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왜냐하면 소재 쪽보다도. 왜냐하면 이제 셀 쪽은 그렇게 요즘 최근 들어서 실적이 그렇게 크게 성장이 못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소재는 오히려 좀 적자를 기록을 네. 하고 있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상승이 나오는 쪽이 배터리 장비 쪽입니다. 배터리 소재나 아니면 이제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이제 공정 라인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현재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향후 좀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시기가 그러게요. 돌아오게 된다면 소재나 아니면 셀 쪽보다 장비 쪽이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네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업황 전배가 안 좋은데? 일단은 이제 배터리 셀 쪽에서 한마디로 이제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제 이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공장 확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죠. 증설을 하고 하니까. 그죠. 소재 네. 쪽은 증설을 지금 멈추고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셀 쪽은 계속적으로 좀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장비 쪽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쪽이 소재 쪽, 양극재 아니면 전해질 막 이런 쪽이었다면 이제는 장비 쪽이 2차적으로 큰 네. 폭의 주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2025년부터 이제 업황 회복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2026년에 장비 쪽이 아주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거기에 이제 2027년에 전구체 쪽이 만약에 개화가 된다면 그때 큰 폭으로 더 상승이 좀 나타날 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소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NCM이니 리튬 배터리니 뭐 이런 쪽에서 전고체로 간다 그러면 또 이제 장비들이 또 변화가 네. 불가피하니까요. 오늘 박정식 파트너님은 지금 셀이나 소재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배터리 3사나 앞서 말씀 에코프로 관련된 이런 소재 쪽 회사들은 좀 어려운데 장비 쪽은 오히려 지금 증설이라든가 신규 공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좋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프로에 대해로 다시 돌아와서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 말씀 좀 한 짧게 듣고 이제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곽 파트너님은 에코프로 그룹 전반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중립 의견 드리고 중립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 이제 2차 파동이죠. 2차 파동이 오는 시기를 2028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남았네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보통 이제 주가는 선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죠. 2026년도부터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좀 가시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에 따른 이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내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주요 고객사, 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등의 2차 전지 사업이 여전히 지금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고객사 내 시장 네. 점유율도 하락하고 또 하이니켈 양극재 전지 이런 이제 화재 폭발 같은 예.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긍정적인
그 전망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계속해서 좀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시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 관련돼서는 사실 에코프로 뭐 그룹 전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전체에 대한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2028년 정도가 돼야지 사실상 캐즘이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고 대중화될 거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해도 2026년 정도나 좀 뭔가 좀 바뀔 거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고, 자 우리 박 파트너님은 에코그룹주 뭐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악재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불확실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1월 20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려스러웠던 뭐 세제 혜택 감소나 보조금 감소나 아니면 관세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겠죠. 네. 그때부터는 악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력을 바라시는 분들은 이 내년 1월 20 이후를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에코프로 그룹 주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도 셀, 마찬가지겠죠. 뭐 네. 소재, 좀 네. 전에 말씀드린 장비니 뭐니 네. 이건 전반에 대해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좀 악재로 작용했던 뭐 자동차나 반도체까지 다. 전부 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이게 악재가 드러나면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까지 그렇죠. 좀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만 악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리신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남들이 다 뭐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됐든 한쪽으로 쏠려갈 때 정말 그럴까라고 한번 살짝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박 파트너님의 말씀은 악재가 악재인 게 확실해지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이제 없다. 이렇게 좀 말씀. 물론 그게 이제 100% 호재로 또 완전히 180도 바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더 그만큼 이상 떨어집니다. 강력한 하락력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 사실 이제 에코프로 BM의 이제 코스피 이전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 전반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얘기까지 두 분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여기서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일단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고은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에코프로 BM의 1년 추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분기 적자 전환의 소식을 들려줬었죠. 캐즘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메탈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1년간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도 정말 꾸준하게 우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꺾여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내년에는 살짝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중론인데요. 특히나 북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그래도 살짝 들어 올리면서 21선과 5일선이 좀 수렴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저점을 딛고 반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많이 눌렸습니다. 58%가량의 주가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2차 전지 기업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거래일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3% 이상이 빠지면서 13만 5천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시총순위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 역시나 1% 이상 하락했고 다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긴 했습니다. 삼성 SDI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기업들 이번 주 들어서 11월 중순 이후부터 살짝 분위기가 변경되는 호재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유럽의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는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의혹이 제기됐고요. 특히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에 대해서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에 대한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를 슬며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스볼트 파산과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거론되는 셀 기업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우주라든가 항공 관련 기업과 연관해서 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2차 전지 성장의 가능성의 문을 좀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 노스볼트가 각형 배터리 폭스바겐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서 각형 배터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2차 전지 호재가 있을 때 가장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요.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른 2차 전지 기업들과는 다르게 꾸준한 5일선 차트 역시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과 최근 흐름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종목별 투자 포인트도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권변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종목 얘기로 좀 이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곽유정 파트너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셀, 그다음에 소재, 장비 이렇게 크게 세 바운더리로 나눈다고 쳤을 때 네. 곽 파트너님은 그래도 여전히 셀 저는 그냥 배터리? 네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네. 대장주죠? 네, 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올해 매출액도 급감했고 영업이익도 정말 많이 급감했습니다. 특히나 공장 가동률 자체가 2022년도 73%까지 가동이 됐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59%까지 낮아졌거든요. 보통 한 70%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한참 맞습니다. 떨어져 있네요. 예,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 그만큼 지금 이 캐즘 현상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쵸, 곳이 LG 에너지 그쵸. 솔루션이고 그러면서도 지금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북미 공장 이제 증설에 나서면서 공장이 착공이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또 착공 중인 곳들도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그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돈 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올해 이제 세액 공제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 그 당선인 쪽에서 IRA 법안 폐지한다 하면은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는 나가야 될 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직격탄을 더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 시장 개화 자체가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더 미뤄질 지연될 수밖에 수 없는 있다.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테슬라와 또 거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하반기에는 좀 관련 소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됐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4680 배터리 그 수주 관련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그 테슬라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 쪽에다가도 이제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이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가장 잘하는 본질은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수주 맞아요. 소식이 휴머노이드 쪽은 들렸었는데요. 특히나, 예. 베어 로보틱스와 쪽에서 산업용 로봇에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단독으로 예.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 배터리가 LG께. 사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계속해서 비전기차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네.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네.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선박, 도심 항공교통인 UAM 등 이런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네. 그런 산업에도 이 배터리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계속해서 차세대 전지 기술 리더십 확보에도 총력을 지금 예. 기울이고 있는 데다가 ESS 분야에 있어서도 예. 최근에 자회사인 이제 버테크 쪽에서 테라젠과 대규모의 또 ESS 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 네. 시청자분들 성장 동력으로 삼아 본다면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멘텀 계속 찾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 파트너님 말씀 들어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머스크 수혜주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전식 파트너님도 아까 장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장비주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랑 최대한 조금 관련이 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고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소재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나마 이제 배터리 셀 쪽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장비 업체들이 아직까지 좀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뭐 이제 CIS, 그다음 PNT 이제 이런 종목들인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아바코라는 종목을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그나마 조금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아바코를 보면은 일단 뭐 이제 디스플레이 쪽 원래 제조 장비 전문 업체였지만 2차 전지 제조 장비로 넘어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예. 또 이번에 자사주 한 30억 규모의 이제 취득을 한다고 이제 공표를 한 상황이고 만약에 취득을 다 하게 된다면 소각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3월달에 벌써 5만 주 정도의 자사주 소각까지도 이제 진행을 한 상황이고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해 7월이죠. 이 전국 공정 롤프레스와 이 슬리터 장비 공급 체결 이후 계속적으로 이 관련 장비 쪽이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PCB 건식 공정 장비 개발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좀 엮여서 거기까지 들어가요? 네, 움직일 수 있는 예.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뭐 유리기판도 핫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2차 전지 쪽을 노리신다면 아바코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유리기판의 수혜 그리고 엄청난 대규모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력 이런 것까지 같이 취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주가는 상당히 조금 이제 지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잘만 접근해 놓으신다면 바닥권에서 잘 좋은 가격으로 이제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래서 시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대략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사이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0년도 그때 초중반에 그때 한참 2차 전지들이 뜰 때 그때는 주로 배터리하고 소재 쪽들이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왜냐면 거고. 그쪽이 엄청난 성장을 만들었으니까요. 에코프로도 갑자기 조단위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미진했었는데.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장비주들은 조금 소외를 받았는데 네. 박 파트너님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갔고 이제는 장비주들이 부각받을 시기가 오고 있다. 이제는 소재 쪽이 옛날같이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은 그렇죠.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캐파를 다 생산 캐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장비 쪽이 좀 강력하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소재 쪽 아무래도 이런 쪽은 셀 쪽은 또 물건이 막 나가야지 또 매출이 늘어나는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들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오늘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이 마감된 후에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를 토대로 또 리포트를 하나를 발간을 했는데요. 제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주주 환원과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공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우선 두 가지 부분에서 추천 목표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고정 배당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가량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있는데요.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의 5%를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기존에는 돌려주는 것이 먼저였다면 이번에는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유의미한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그 잉여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캐펙스의 30%를 중반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실적 대비 내가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을 3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HBM에 지금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익 창출과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을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게 하나증권의 리포트 해석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24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상황을 다음 장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 재고 계획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균형 잡힌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독보적으로 테크의 리더십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초격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독보적인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게 목표이고요.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세 번째 이야기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캐펙스를 좀 시행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램과 랜드의 투자를 최적화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테크 부분의 리더십 기술을 위해서 결국에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우리 배당금을 주는 걸 25%가량 늘리는 것도 함께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변경된 것도 있고요. 유지된 것도 있습니다. 앞서서 변경된 것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3년 동안 발생하는 잉여 현금에 대해서 50% 수준에서 재원으로 설정을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5%가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5%가량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는 게 좀 변경된 방안이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주주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고정배당금 상향 조정된 거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이와 함께 유의미한 수준의 창출이 예상이 되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남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환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HBM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주주 환원 정책 돈 잘 벌면 앞으로 더 많이 풀겠다라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우선 하나증권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정폭이 크게 나오진 않았고 기술주 위주의 하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전일 조정으로 장중 잠시 2,500포인트를 이탈했었지만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당분간 현재 위치에서 횡보하면서 2,500선 위에서 좀 지지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방향을 잡으려는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시장이 확실한 주도 테마가 부재인 상황이고 시장 방향성이 잡히진 못한 상황으로 잡히지 전까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 테마주 위주로 집중해서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제도 로봇이라든가 AI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 나왔지만 오늘은 4차 산업 한 가지 테마만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세분화해서 현재 시장에 가장 핫한 테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 소프트웨어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은 AI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일단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AI와 로봇이 아닌 이제 드론 관련주인 제인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VR과
드론 등 IT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드론 관련주 중에서도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최근 드론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방산주로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드론 관련 발언으로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고 단기 눌림 구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는 위치입니다. 현 위치부터 해서 4,500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 가능 구간이고요. 1차 목표가로 5,900원 보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1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 신일섭위원, 고은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반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일 이제 휴장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 또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에 들어간다는 부분들, 그 전에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등등등 좀 쉬어가는 측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우리 시장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좀 썩 좋지는 않아서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또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반도체가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할 것 없이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칩스법을 이제 트럼프가 건드린다라는 얘기가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의 반도체까지 주가를 끌어내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 좀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제도 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뭐 아침에 좀 말씀드릴 때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매도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어디서 정확하게 저점을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트럼프가 이제 고율 관세를 어제 좀 얘기를 했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제 25%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는 이제 좀 약간 저자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좀 보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앞으로 더 흘러갈지 혹시나 또 인플레이션 현상을 좀 보여주지 않을지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더 재발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하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남북 경협주입니다. 어제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는데 인디에프라든가 좋은 사람들 그리고 부산 산업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떤 매크로적인 흐름들보다는 버튼업 방식의 이제 미시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개별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오늘도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섹터군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 의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남북 경협주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종목이 너무 정말 하기가 좀 민망한 종목들입니다. 800원, 900원짜리에다 시가총액 5, 600억 원짜리 솔직히 네, 그냥 정말 하고 싶으면 하시겠지만 할 수도 없고요. 점상한가 간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괜히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평생 그런 것들이 눈길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뷔페가 차려졌을 때 처음부터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손을 대지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흐름을 보는 것으로 그냥 파악하는 게 좋겠죠. 지금 그냥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줏대가 없고요. 뭐 줏대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지만 지금 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또 뭐 브로맨스를 연출한다고 하니까 또 남북 경협 움직이고 해저 터널 비료 맨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길을 막고 있는데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통일이 되고 뭐 해저가 뚫린다고 하면은 해저 터널을 쭉 연결시켜가지고 뭐 제주도의 육지화도 가능하고 뭐 이래요. 이런 시나리오까지 있어요. 그게 언제 1000년이 될지 10,00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료는 이제 북한 땅이 이제 워낙에 황폐화가 된 곳이 많고 돈이 없으니까 막 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좋은 비료로 이제 비옥하게 만든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르는 것이고 예전에 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인이 해서 그 지대에서 뭐 거론이 됐었던 장사를 했던 기업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얽혀가지고 올라요. 그냥 때 되면은 바람 불면은 움직이는 낙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서의 급등세 지속입니다. 동서가 워낙 은둔형 기업이어가지고 IR도 잘 안 하고 자료가 없어요. 근데
계속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오릅니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몇 달 전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동서식품의 맥심이 지금 프리마만 수출하고 있는데 맥심이 지금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때문에 지금 못 팔고 있죠. 근데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이 JD라는 지금 커피를 팔아서 혹시나 맥심을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나왔는데 회사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올라요. 그거 말고 이유를 찾아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이유를 뭐 굳이 찾아보자면은 지금 뭐 동서식품이 가격을 다 올렸어요. 맥심 커피부터 시리얼까지. 근데 예전에도 항상 올려왔었던 것이고 이게 갑자기 이 모멘텀으로 작용하진 않거든요. 이 동서 같은 보수적인 기업이. 근데 지금 계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뭔가 지금 이 지금 중심 수급은 계속해서 윗방향을 쏘고 있다. 굉장히 뭔가 나중에 뭐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메리츠 금융지주 역대 최고가입니다. 자, 금융주는 죽지가 않네요.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계속 얘기 들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런 기업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임원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용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칭찬은 하겠지만 이게 주주 환원이란 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별로.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안 좋습니다. 그냥 회사 이익만 올리면 된다는 이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총 주주 수익률이라는 TSR이라는 개념을 내놨어요. 이게 이미 여기서 이름에도 있다시피 주주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그 방점을 찍은 이 지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내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를 제가 옮겨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키움증권이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때 말씀드린 건데 키움증권이 발표한 게 너무나 맹탕이에요. 그냥 예전부터 말하던 거를 그대로 그냥 썼어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한 거에 비해서 이 키움증권은 딱 내놨는데 보따리 안에 이 짐들이 다 예전에 봤던 짐들이라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하는.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오히려 더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금 돋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 동서, 메리츠 금융지주 이렇게 특징 섹터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네, 예, 남북 경협주 좀 약하죠. 실체가 좀 마땅치 않고 이거 사실 완전히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동서 얘기는 신입사원 위원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기사도 별로 안 나오고 메리츠 금융지주 역시 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 한번 시장을 좀 더 보실 필요도 있고요. 현재 57분 35초 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다소 엇갈린 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2%가량 하락하면서 2,500선을 내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0.3%가량 오르면서 694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하는 가운데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버텨주라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을 준비 중에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보조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를 좀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내각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SK하이닉스 2.4%가량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한 걸음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0만 원 선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63%가량 상승 출발. 현대차 1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 주주 환원 정책의 주가가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58% 강한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KB금융은 한 걸음 쉬어가고요. 셀트리온도 0.34% 소폭의 하락,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도 상승하는데 오늘 증권가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24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함께 보시면요. 1위부터 5위권 일제 흐름 괜찮고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4% 이상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제약바이오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로봇 관련 기업들은 쉬어갈 것으로 보이고 의료 미용기기 테마도 오늘 좀 보합권 혹은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엔터주 오늘도 좋습니다. 2%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11월 28일 목요일 우리 시장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 오늘도 좀 부진할 것 같고 현대차는 역시 이제 재료가 있죠. 네이버가 어제 20만 원 참 간만에 넘었는데 오늘도 역시 플러스 유지할 것 같다는 얘기는 나왔고 알테오제는 조금 이제 뭐 좀 안정이 돼간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엔터주도 참 눈에 띄게 강하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보셨고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지금 출발 상황 곰베른거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 3대 지수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죠. 견조한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7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변동성을 야기할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금통위 결정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금리 동결이 좀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표와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변동성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출발 상황을 보게 되면 동시효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19%가량 내리면서 2,497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7%가량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693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선 반도체 기업들은 파랗게 질려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리고 완성차는 괜찮습니다.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36%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 SK하이닉스는 1.84% 내림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두 기업이 있죠. 현대차와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추가 배당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쓰고 투자에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자사주 1조 원 규모의 매입 방안을 발표했는데 즉 SK하이닉스는 대외적인 부담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2%가량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0.4%가량 상승으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또 발표가 됐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원래 2천억 원가량의 공장 증설 보조금을 받는다면 4조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들리고 있지만 또 국내에서는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1% 이상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0.79%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리포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은 0.8% 한 걸음 쉬어가고 기아가 오늘 약진하고 있습니다. 0.1% 상승. 네이버의 흐름이 정말 최근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단기 추세도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오늘 1%에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11위부터 15위입니다. 네, 11위부터 15위 봤을 때 오늘 전반적으로 지주사 그러니까 금융권 관련 기업들은 좋지 않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은 약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34%가량 상승하면서 29만 8,500원 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삼성물산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현대모비스는 1.42%, 현대기아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고려연 같은 경우는 2% 이상의 시세를 또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물산, 삼성생명 전부 좋지 않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1%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오늘 30만 4천 원 선 터치했습니다. LG화학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LTD, 현대중공업, 조선사들 오늘도 쉬어가고요. 그리고 삼성, SDI, 2차 전지 가운데서는 약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좀 주목하셨던 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 재도전을 시도하고요. 내년 이전 상장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에코프로 BM 오늘 5%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했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지분 45%를 갖고 있죠. 에코프로도 2.4%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바이오주들도 많이 조정을 받은 걸까요?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8%, 리가
이어캠바이오도 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5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5위부터 10위 보시게 되면요. 휴젤이 오늘 살짝 소폭의 상승, 클래시스는 소폭의 하락으로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양상이고요. 로봇 관련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짝 꺾입니다. 1.57%가량 하락. 엔캠도 오늘 반등합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0.97%가량 오름세. 제열페 엔터 2.7%. 최근에 꾸준하게 좋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시죠. 11위부터 15위입니다. 삼천당제약이 0.7% 반등. 펄어비스는 소폭의 하락이고요. 리노공업이 0.95% 하락하고 있는데 HPSP는 0.76%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섹터 안에서 다소 엇갈린 모습이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일제히 좋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네, 파마리서치 0.72%가량 상승하면서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오늘 흐름 괜찮은 모습이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0.14% 지금 소폭의 하락입니다. 최근 의료 AI 관련 기업들 단기간에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는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SM 0.35%가량 상승하고 있고 지금 신성 델타테크 2차 전지 기업들 가운데 최근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쉬어가고요. ST방 같은 경우도 2%가량 오르면서 바이오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시세를 내주려고 좀 꿈틀거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어떠한 점을 좀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고밀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보시는 거 시장 흐름 좀 보죠. 박 대표는 좀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어제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작하자마자 조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코스닥을 좀 보더라도 코스닥의 상위 종목 10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만이 좀 음봉을 만들고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위 10종목 중에서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KB금융 빼고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가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제 또 생각 외로 좀 많이 또 조정 좀 받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들 좀 체크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대응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이 지금 4%나 올라오고 있어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PBR이 0.16배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지금 당장 뭐 파산하거나 뭐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청산 가치로 따졌을 때도 이건 과다하다는 거죠. 너무. 그리고 지금 롯데그룹 안에서도 지금 이제 최근 뭐 이런저런 루머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4조 원 정도의 현금 자금을 좀 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롯데케미칼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 기업의 내재 가치가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에서 반등을 주는 거지. 앞으로 화학 섹터가 좀 좋아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올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그 부분 감안하셔서 롯데케미칼을 대응하시길 좀 바라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양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LNF 다들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양극재 관련된 소재 쪽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양은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금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때 동사는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전거, 뭐 전동 킥보드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죄송합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 아무튼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통형 배터리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납품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외국인들도 다들 매도하는 관점이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데 2차 전지를 대응하시더라도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금양은 절대 매매하지 마십시오. 예. 자,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제는 좀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뭐 셀트리온도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너무나 북밸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통신
통신 KT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LG U+, 차트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주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이라는 건 경기 방어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불거지는 게 6G죠. 왜? 6G가 있어야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반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통신주들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죠. 회사의 실질 가치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낮은 회사들, 이제 보통 PBR 가지고 많이 평가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건 좋은데 그렇다 해서 펀더멘탈 그것만 가지고만 볼 수는 없다. 펀더멘탈 즉 성장성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반드시 봐야 된다. 좀 귀담아 들을 말씀이네요. 통신주들 좋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바이오주들도 오늘 본격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오늘 오전장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자, 11월 달에 거래일수로 3거래일 제외하고 외국인은 전 거래일 매도입니다. 전 거래일 순매도고 단 3일만 순매수였어요.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이 수출 수입도 있고요. 우리가 수출을 잘하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겠죠. 그래서 달러가 많이 벌어들이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내려가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는 원달러 환율 차트라든가 달러 인덱스 차트에서 차트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수출이 잘 안 되고 수입이 더 많으면 수출을 잘 못했어요. 그럼 달러가 많이 안 들어오겠죠. 달러가 귀해지겠죠. 달러 차트가 오르겠죠. 그런데 그 수출 수입의 요인보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홍콩 바로 다음이고 선물 옵션은 더 크고 지금 여기서 지금 노는 달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시장의 수급 이거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수출 영향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받아서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달러가 적어지겠죠. 아까랑 반대로 달러 차트가 내려가겠죠. 지금 올라가겠죠. 지금 매도를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귀해지고 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차트 다 올라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차트 기준으로 지금 1,400원을 이번 달에 찌르고 내려와서 지금 1,394.39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20개월선 위를 타면서 저점 고점을 올리고 있죠. 2022년도 10월 달에 1,446.30이 전고점인데 이렇게 계속 저점 고점을 올려치다가 순간적으로 오버슈팅을 해서 1,450원을 뚫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렇죠? 주식시장에 충격이 오겠죠. 지금 우리나라 그 증시의 지금 모습 자체는 저거랑 완전 반대죠. 원달러 환율 차트랑 완전 데칼코만이잖아요. 원달러 환율 차트가 저렇게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급등해서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은 코스피 차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점 고점을 계속 내리면서 그러다가 저점을 확 뚫어버리겠죠. 2024년도 8월 달에 그 엔캐리 트레이딩이 인공지능이 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그 자리를 파괴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험성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 트리거는 결국 외국인의 순매도가 대폭 늘어나는 날이 될 것이고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지수, 코스피랑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반도체와 2차전지 타격이 있다는 것은 그 수급적인 요인 이전에 이미 무너져서 반도체 2차전지는 진흙탕에 빠졌다고 몇 달 전부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일본, 대만보다 타격이 더 심하죠. 월봉에서 일본, 대만은 장기이동 평균선 전부 위에 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장기이동 평균선이 죄다 머리 위에 깔려 있어요. 똑같은 충격이 발생됐을 때 누가 중력의 법칙이 더 크게 작용할지는 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시클리컬 업종 같은 데서 큰 흐름을 잡는 것을 타느냐 아니면은 경동나비엔 코웨이, KTNG, SK텔레콤 4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시세가 다 났는데 거북이 등껍질 같은 종목에 타가지고 조금 안정된 그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던가 그런 자기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얘기를 어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20년선에 대한 얘기, 20선이 어디서는 생명선인데 그게 일이냐 주냐 월이냐 연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중요도가 높겠어요. 연봉에서는 중요도가 더 높겠죠. 20년짜리니까요. 20년 선이 깨진 거는 뭐라고 했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깨진 거라고 얘기 드렸죠. 음식점을 하는데 주방장이 음식 하는 실력,
아니면 미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가 지나서 평시가 돼도 주방장이 요리를 못하니까 그 어떤 경기의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거예요. 네. 그게 기술적으로는 20년 선이 깨진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화학에서 지금 롯데케미칼 순수 화학을 봐야 되니까 LG화학을 안 보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양념이 묻어버렸으니까 LG화학은. 예. 순수 화학으로 봤을 때 롯데케미칼 20년 선 깨졌죠. 이러면은 무슨 경기고 뭐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깨진 거예요. 20년 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도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이죠. 왜 포스코를 안 보느냐. 2차 전지 양념이 묻었기 때문에 포스코홀든스 안 보는 거예요. 예. 현대제철도 20년 선이 깨졌죠. 20년 선 올라오기 전까지 평생 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정유도 마찬가지죠. 순수하게 정유 볼 수 있는 거. SK이노베이션 또 2차 전지 예. 양념이 묻었기 때문에 S-오일이에요. 예. 20년 선이 깨졌어요. 보지 마세요. 유일하게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이 20년 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으니 예. 시클리컬 업종에서 초반부가 아니냐 기냐를 따져볼 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같은 IT도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예. 근데 왜 이것은 지금 계속 우상향하느냐 결국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인공지능 시대 폼팩터가 변화하면서 크게 이 속간에는 이 시대의 어떤 화두가 등장했기 때문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10년선을 지키고 있죠. 예. 10조 자사주 매입을 했던 어쨌든 10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밉든 싫든 간에 10년선을 깨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예. 기회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까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시클리컬 업종은 특히 초반 20년 연봉 이걸 잘 지키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좀 해주셨고요. 자, 16분 50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 섹터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디지털 화폐에 지금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디지털 화폐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첫 결제를 시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 기업들로 다시금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기술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188대 드론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많이 쑥대밭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곡물 관련, 사료 관련 기업들도 오늘 검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롯데그룹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롯데그룹 최근에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재무 리스크 우려로 인해서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걸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롯데그룹주를 향해서 검색 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살펴봤고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일제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897억 원가량 던지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그 물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다만 그 매도의 폭이 아직은 크지 않고요. 개인이 364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업종별 상승률 지금 섹터별로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등락이 엇갈리는 오늘의 하루입니다. 전기전자 오늘 소폭의 하락하고 있고요. 보험도 내림세. 다만 오늘 의약품이 굉장히 강하고요. 철강 및 금속도 1% 이상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등락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금속만 0.12% 소폭의 하락하고 있고요. 인터넷, 제약, 그리고 방송 서비스가 여전히 힘이 좋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고려 산업 같은 경우 인디에프, 남북경협 그리고 사료, 비료 관련 기업들 흐름 강하고요. 신풍이 11%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상승률입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보게 된다면요. 한네트와 컴투스홀딩스와 같은 비트코인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6에서 1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주도주가 좀 부재한 가운데 또 작은 섹터와 테마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오늘장 어떠한 특징주들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고은별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분 이제 종목별 흐름들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 대표님.
네, 뭐 최근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상화폐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9만 달러 이상에서 9만 달러에서 지금 거의 뭐 9만 8천 달러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흐름에 있어서 최근에 뭐 STO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결제 관련된 회사들의 움직임들도 양호하게 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KG 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고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KCT라든지 한네트라든지 이런 CBDC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가상화폐를 필두로 해서 좀 약간 디지털 화폐 쪽, 디지털 결제 시스템 이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지수가 약하고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방향성에 대해서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달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매도한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었고 두 번째는 외국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다른 섹터라든가 다른 업종 쪽 종목들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들인데 소위 이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지려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은 조금 되어야지 그 빛을 좀 보지 않을까, 저점 매수하신 게. 그래서 저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말자.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점 매수하시고,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뭐 디지털 화폐를 비롯해서 CBD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환매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시장이 좀 뭔가 퍼포먼스 나오고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단기간에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어제 카카오뱅크라든가 그리고 KB금융이라든지 금융주들, 그리고 어제 같은 또 화재라든가 생명증, 보험회사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물론 밸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재투자가 이루어져요. 재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뭘 사죠? 국채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채를 사두는 게 그리고 국채 같은 게 거의 만기까지 가져가요. 보험회사들은. 중간에 듀레이션 하면서 채권을 갖다가 샀다 팔았다 정책에 따른 샀다 팔았다 하지 않습니다. 100% 거의 만기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현금 캐시가 항상 충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고은별 앵커 통해서도 봤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좋고요. 근데 이제 계속 순환매를 돌 거기 때문에 좀 이미 오른 어떤 종목들 너무 이렇게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관련된 국채 관련된 얘기도 좀 오늘 오랜만에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실서 위원님 종목별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이 지금부터 모든 시나리오는 코스피가 2,400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걸 교차해가지고 양쪽이 깨지는 흐름이 나와서 충격이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아까 말한 그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화되겠죠.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여기서 미국 시장이 만약에 장대 음봉이라도 한번 맞아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발생되면은 아까 그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외국인이 왕창 팔고 나가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뚫고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2,400을 깨겠죠. 저점 테스트 다시 가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시나리오는 다 물거품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하에서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지금 이제 초반부를 타진해 보는 거죠. 아까 조선화학 철강 정유 얘기 드렸는데 조선만 20년 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는 다 20년 선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이 돼도 예전처럼 중국 경기 혼자만 회복되지 중국 경기를 딛고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그 구도가 다 깨졌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깨져서 지금 저 모양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국은 이미 실적 장세죠. 유동성 쏟아 부어가지고 너무나 부풀어 오르니까 금리 인상 한참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로 접어드는 시점이죠.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면은 연착륙, 그러니까 이미 떴어요. 한참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비행기가 엄청 높이서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려서 구름 속으로 사라질까 봐 천천히 내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실적 장세로 이미 실적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매그니피스트는 세븐만 좋은 게 아니라 월마트, 코스트코 다 날아가고 있죠, 실적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적자인 것이 많아요. 그리고 시클리컬 업종은 처음에 태동될 때는 실적이 다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 실적이 중반부부터 좋아지면서 피크를 찍을 때 이미 기술적인 고점을 찍고 내려오겠죠. 그러면 조선주가 20년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시클리컬 업종 중에 초반부를 타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먼저 실적이 가장 좋아질 것이냐 이거겠죠. 맨날 언론에 클락슨 신조선가가 지금 얼마고 2007년 고점에 대비해서 90몇 %가 됐다. 근데 거기서 이제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 나오죠. 자, 탄력이 떨어져도 조선은 배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늦게 반영되겠죠. 3년 뒤에 대부분 받겠죠. 큰 배는 그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뒤에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럼 실적도 나중에 반영되고 그 클락슨 신조선가 오른 게 코로나 지나고 2022년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 정도까지 반영이 되겠죠. 그럼 작은 배를 만드는 시간이 짧은 회사일수록 먼저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는 HD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 미포조선은 이미 13만 원 근처에 가 있죠. 13만 원이 2010년도 가격을 뚫었어요, 벌써. 지금 좀만 가면 2007년도 가격이 갑니다, 얘는. 2007년도 조선주 최고 호황일 때, 역사적인 호황일 때 그 시절이잖아요. 현대중공업 100만 원 시절에. 그 시절의 가격을 지금 13만 원에서 20만 원 현대미포가 먼저 찍으면은 나중에 애들은 후발로 따라오겠죠. 지금 현대미포는 벌써 2010년 고점을 돌파했다는 거. 벌써 조선주의 그 선도주는 이만큼이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13만 원을 돌파했으니 15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빠르게 이렇게 미리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1등주를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조선 배 만드는 세트 업체 중에는 당연히 조그만 상대적으로 작은 배를 만드는 현대미포가 돈이 먼저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 이번 연도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 내년도부터는 흑자가 1분기부터 찍힐 가능성이 크고 실적 장세로 접어들어서 현대미포조선을 노리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자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한마디 또 어떻게 요약하고 계신지 키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필수 소비재 관련 종목들을 좀 대응하자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필수 소비재 섹터를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조선주 시클리컬 생애주기의 시작점에 베팅하라. 결론은 HD 현대 미포조선의 비중을 80% 이상 실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켓나우 1부 마지막 순서 가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SK증권 2000전 서용원 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네. 예, 계속 이제 화장품 말씀하시죠. 네, 한국콜마에 대해서 코스맥스를 지난번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ODM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에 힘입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이 545억으로 전년 동기 79%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ODM 업체들이 11월 달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뭐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이슈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한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콜마 역시 뭐 코스맥스와 더불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콜마뿐만 아니라 지금 ODM 4사에 대한 선행 PER이 상당히 좀 20배에서 지금 10배까지 좀 떨어진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과도하게 좀 하락한 경향들이 주가에 좀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로 좀 기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K뷰티 쪽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ODM 쪽에서 여전히 좀 나오고 있고 4분기 역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실적이 좀 견조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고 또 기업들의 실적 역시 중소형 인디 브랜드사에 대한 신규 선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콜마 소장님 가격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가격대는 현재 가격대도 뭐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가는 54,000원 내외에서의 좀 매수가 좀 공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좀 매물대가 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66,000원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51,9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 64,000원까지 지금 54,000원 정도 하니까요. 예,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키너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년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오늘 이 인터뷰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달라질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김중원 현대자증권 상무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뉴욕 증시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연초 이후 S&P 500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각각 26% 이상, 27% 이상 뛰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올라가면 이제 약간 이제 주춤해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추가 강세를 전망하는 또 이야기들이 나와서 상무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래서 내년 전망이니까 올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미국 증시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 제가 이제 자산 배분 전략 매년 이제 이맘때쯤 되면 연간 전망이라고 이제 두꺼운 책을 내는데요. 제목이 달라진 환경과 순환적 변화입니다. 달라진 환경은 뭐냐면 미국 주식이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제 미국 주식이 좋다라는 거고 순환적 변화라는 건 금리 인하기에 채권이 좋아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한국 채권, 그러니까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한 지 한 20여 년 정도 됐는데 이제 보면 뭔가를 이제 저희는 전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조적 요인과 이제 순환적 요인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구조적 요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고요. 이제 구조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구조적으로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올림픽 했을 때 뭐 이럴 때 좋았고요. 지금은 이제 고도 성장하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 굉장히 구조적으로 좋고 미국도 지금 챗GPT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로 굉장히 좋은데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이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고령화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에 나오겠지만 생산가용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나오는 것 같이 생산가용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는 저성장하는 이런 모습에 빠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2022년 말 딱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출연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세큘러 사이클에 미국이 진입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의 수혜가 높은 M7 주식들이 미국 S&P 500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앞에 다시 챗GPT 출연가 ASM 제조업 지수를 조금 보면은 보통 이제 자산 가격이라는 게 경기 사이클, 네, 지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반도체 지수도 보면 ISM 제조업 지수, 이게 경기 사이클인데 경기 사이클이 보통 4, 5년에 통산적으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흐름을 반도체 사이클도 따라갔는데 보시는 것 같이 2022년 말에 챗GPT가 출시되고 나서는 서로 상반된 모습, 경기는 하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제 경기하고 무관하게 가는 것을 그렇게 10년씩 가는 것을 세큘러 사이클의 진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미국 M7 등 생성형 AI의 수혜가 높은 기술주들이 저런 생성형 AI로 인해서 이제 세큘러 사이클에 진입했다.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미국 증시가 좋은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순환적 요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 한국 경제는 올해 순환적으로 보면 좋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때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선제적으로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1분기까지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1분기는 이제 깜짝 성장을 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반도체 차 막 이런 부분에서 네, 올라오면서 깜짝 성장을 했었죠.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구조적으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순환적 반등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바로 2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하고 3분기도 전년 대비 1%대 성장으로 전망치를 하회하는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순환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그걸 끌고 가지 못한다. 증시도 보면 상반기 이후에 부진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 경제는 올해 좀 안 좋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 침체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올해 전에 2023년 하반기가 너무 경제가 좋았어요. 기억하시는 것 같이 미국 2023년 3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우리나라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큰 나라가 영하 4.9%, 예. 거의 5% 가까이 네,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이 성장하다 보니 더 크게 더 성장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가 수축해야 되는데 물론 그래서 1분기는 미국도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구나 그랬는데 구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좋다 보니까 2분기에 3% 이상 바로 서프라이즈를 내고 3분기도 보시는 것 같이 개인 소비가 2.5% 성장한 등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적 요인과 순환적 요인이 있는데 이제 구조적 요인이 미국이 좋다 보니까 순환적 요인이 안 좋아도 이제 그걸 이겨내고 또 내년에 가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순환적으로도 이제 반등 흐름을 타고 구조도 좋다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전년 대비 순이익이 거의 100% 올라가는 놀라운 성적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챗GPT 생성형 AI에 따른 HBM 수요 이런 걸로 인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그 중심으로 실적 개선 추이가 미국 증시에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게 미국 증시가 1차 세큘러 사이클이 아이폰 출현 이후에 빵이 이끌어갔던 2009년부터 19년까지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2차 세큘러 사이클에 진입했고 10년간의 사이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의 강세는 구조적으로 순환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에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고 또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좀 뼈아픈 미국은 구조적으로 경제가 좀 구조적 요인이 컸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도 그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고 더 갈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 들고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취약하다고 하니까 이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장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조되는 흐름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내년 경제 전망과 더불어서 그럼 주식 시장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저 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안 좋고 좀 위기 극복 네, 이런 네. 부분에서 네. 예, 많이 떨어진 지수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제 상대적으로 좀 좋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IMF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올해 이제 수정 경제 전망에서 2.5% 정도를 유지했어요. GDP가 YOY로. 그랬는데 이제 뭐 한은 같은 경우에 2.4%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은 IMF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2.2% 성장할 거다 전망하고 한은은 1.1%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시면 올해 2.5, 내년 2.2 일단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한은이 2.2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2%가 안 될 것 같고요. 1.9%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한은이 이제 2.1% 정도 전망하면 내년이 되면 이제 수정 경제 전망, 올해 전망을 계속 수정해서 발표를 하죠. 그걸 발표를 하면 2.1이었던 걸 2.0, 4월쯤에 발표합니다. 하향 조정하고 또 10월에 발표할 때 또 1.9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면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통일을 열 때는 이제 내수 부양이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명분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국내에서는 채권 투자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조금 더 많아진다면 한국 채권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수혜가 높기 때문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식은 비록 이제 미국 주식이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달에 IMF가 미국 경기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벌써 0.2%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우리보다 높은 2.8. 내년은 이제 우리랑 같은 2.2인데 그것도 이제 7월 대비 상향 0.3%포인트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미국 2025년 경제는 계속해서 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주식 시장으로 가면은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지금 나오지만 이제 2024년 EPS 증가율이라고 나오는데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실적 증가율이 제일 높다. 그래서 보시면 78.8%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실적 증가율이 높은 해이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나라 증시 5년 평균 EPS 평균 2.3% 증가합니다. 그래요. 근데 78%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근데 실제로 왜 그렇게, 저렇게 증가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거의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터냈기 때문에 저렇게 성장한 건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 얘기는 올해 78% 성장했다면 그 다음에는 또 78%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저게 높게 증가한다고 글로벌 증시 대비 높다고 좋다라기보다는 이제는 글로벌 증시 대비 EPS 증가율이 좋아요. 그러면 이게 또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보면 2025년 전망도 여전히 글로벌 국가 중에서 EPS 증가율이 가장 높은 2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코스피 실적 전망 자체가 이제 피크아웃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실적은 지금 보면 이제 100 중에 30 정도가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반도체가 회색입니다. 코스피 실적 전망 추이가 파란 선인데 지난 9월 불과 얼마 전에 저 빨간 점 돼 있는 그때로 이제 피크아웃을 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그때 나왔죠.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걸 두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점에서 한 19개월 정도 올라갔다가 앞으로 한 20개월 정도 하향 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차트 좀 보면서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서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
그 추세가 정확하게 좀 계절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올라갈 때는 15개월에서 23개월, 요번에 19개월 걸렸고 내려갈 때는 20개월 정도 걸었는데 지난 9월 달에 고점을 치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18개월 정도 하향 조정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향 조정되는 기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부진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한 12%, 코스닥 같은 경우에 13% 정도 빠졌는데 저희가 그 11월 들어서 2,410까지 좀 내려갔었는데 그래서 8월 고점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뒤로 한 9% 정도 더 빠졌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 그게 이제 내년까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모레 마지막 금통위가 열립니다. 성장률을 열리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내릴지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 눈높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금리 추가적으로 인하할지 동결이 우세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실적은 피크 아웃돼서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리스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가 내년도 자산 배분 전략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무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 증시 투자는 좀 이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에 유망 투자 업종은 또 무엇인지 좀 가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하고 금리가 같이 순환하는데 그 사이클에 따른 유망자산 이렇게 좀 분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경기 저 나오는 것 같이 경기 회복됐을 때, 그러니까 2021년 이때 같은 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그렇지만 그게 지속이 되다면 물가가 상승하고 2022년 같이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근데 이번 기간에 디스인플레이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올 9월에 나왔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제 경기 후퇴 기간 이게 이제 장기 국채하고 금이 투자 매력의 높은 시기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주식 외에 한국 채권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고 금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과거도 금리 인하기에도 금 같은 경우에 21.2%로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 외에 채권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라는 얘기가 사실 금리 인하기에 주식시장이 부진한데 미국 주식만이 구조적으로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라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채권 중심으로 좀 가되 주식은 미국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금은 저 디스인플레이션 시작하고 2022년 인플레이션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무려 52%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많이 다 조사해 받는 거의 대부분 많이 조사했는데요. 상호 주식 굉장히 많이 올랐고 20% 넘게, 글로벌 주식 10% 넘게 올랐는데 금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금이 좀 부담이다. 반면에 이제 금 가격을 결정짓는 게 이제 달러화, 근데 지금 강세죠.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은 해석성 때문에 강세를 기록하는데 달러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많이 올랐고 금 투자 매력은 내년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장기채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후년을 본다면 저기 잠깐 나왔지만 리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리츠 투자 매력이 높아져서 리츠 관련 ETF 이런 것들을 내년 하반기부터 좀 빠를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준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좀 넘어가서 그냥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뭐 3가지 포트폴리오를 사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뭐 안전 투자형, 균형 투자, 성장 투자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균형 투자가 이제 중심이 되니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채권은 전체 포트에서 한 100에서 한 50%. 그래서 그걸 이제 대부분 국내 채권 35%,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장기채 이런 것도 가져가고 좋고 그리고 주식은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이제 미국 주식 한 35%. 국내도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 5% 정도 놓고 나머지는 뭐 리츠와 금을 한 5%씩 넣으면 어떨까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사실 ETF 리스트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올렸는데요. 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자산 배분 제가 채권 투자하고 뭐 이렇게 주식하고 해서 어떻게
상장 지수 펀드가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중에는 저기 나오는 것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M7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네.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이게 M7 플러스 AMD하고 브로드컴 요 정도 들어가 있는 거라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도 사실 코스피 추정 외에 뭐 고배당이라든지 로우볼, 뭐 코스피 같은 게 지금 연초 대비 한 마이너스 5, 6% 정도 되는데요. 로우볼이나 고배당 한 10%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금리 인하기에 좋은 저변동성이나 고배당에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이제 그 국채 관련 ETF와 금도 선물보다는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코노미톡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잘 반영해 보시고요. 금통위 결과 소식 잠시 이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